그러면 마지막 주제로 사법부의 친문화, 그러니까 친문재인화, 기득권 세력화, 이 문제 한번 잠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은 네. 조희연 네. 서울시 교육감의 특혜 채용 문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렇게 임명이 되면서 이분은 저기 춘천 법원장 하다가 갑자기 사법부 수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 어디서 있었던 간에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법부 수장하는 것까지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법부 수장이 되면서 우선 본인부터도 거짓말 해가지고 지금 사퇴 압력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 데다가 사법부를 완전히 특정 서클이랄까 연구회의 그런 지배하에 두어버리는, 만들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더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국기가 흔들렸고 네. 국기를 바로 세우기가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거는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법농단이라고 해서 구속시켰습니다. 예. 그런 그 대법원장이 지금 국민들 내리 속에는 거짓말 대법원장으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녹취록이 나오고 그런 이제 거짓말 대법원장께서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회, 뭐 그게 인권법 연구회, 우리법 연구회가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 10%도 안 되는 사람들을 사법부의 중요 요직에 42%가 되는 그런 요직에다 갖다 배치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법부를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놨다 그럽니다. 김미리 판사라는 분 아시죠? 그분이 조국 사태 울산시장 선거를 1년 4개월 동안 사보타주를 한 사람이야.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재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오니까 몸이 아프다고 3개월 휴직 처리를 해달라고 대법원장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하지 않도록 하고 빨리 재판하고 가라 그래야 정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1년 4개월이나 끌었으니까. 근데 그거를 허가를 해줬습니다. 다 인권법 연구회입니다. 우리법 연구회인가 무슨 국제인권법 연구회입니다. 우리 연구회가 아니라 너희 연구회입니다. 지금 이게. 이 완전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린 강준만 교수가 우리 문재인 정권을 부족국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부족국가의 촌장처럼 굴고 있어요. 소그룹주의로 자기 서클들을 가지고 사법부를 쥐락펴락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옛날에 그 김영삼 시절에 하나회가 군부에서 왜 12.12 주역들이 자기 동기들 가지고 그렇게 군부의 요직을 차지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게 사법농단 중에 농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김명수라는 분이 지금 사법부에서 했던 일은 이 나라 사법 정의에 있어서 뭐 법치를 허무는 데 있어서 가장 금자탑 같은 일을 한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되고 이분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뿌리를 어떻게 지금 하나에 척결하듯이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나는 우리 법연구회를 해체함과 동시에 거기에 소속됐던 사람들이 양심선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사법 정의를 위해서 이제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 재판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판사가 우리법 연구회인지 너희법 연구회인지를 소속됐는지 안 됐는지를 찾아보고 간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우리나라의 사법 정의가 생긴단 말입니까? 이게 도저히 되지를 않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사법부의 하나회를 빨리 척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원이나 선관위 이런 데는 이 심판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정확해야 신뢰가 생기는 것이고 그 국가가 토대가 안정이 되는 건데 사실 과거 군사 정권 시절에도 사법부라든가 뭐 선관위가 다소 불미스러운 일들은 있었습니다. 권력의 압력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부적절한 판결도 내린 적은 있었지만 그것은 권력의 압력이지 지금처럼 사법부라든가 선관위가 특정 정치 세력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한 이 일 자체를 조직적으로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사법부라든가 이런 선관위가 심판기관으로서 특정 진영이라든가 서클이 이렇게 장악해 갖고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일이 없었어요. 근데 선관위만 하더라도 9명 중에 지금 7명이 친문재인 쪽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하신 대로 이 사법부만 하더라도 법원 행정처 판사 그게 다 요직입니다. 12명 중 5명이 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고 또 대법의 그 재판연구관이 아주 요직입니다. 엘리트들이 가는데 거기는 34%예요. 거기다가 이 전국 지원장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41명 중 10명이 또 우리법연구회. 뭐 이런 일들이 특히 또 대법관 그 추천위원회 여기도 대부분 이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들어가고 그래서 사법부 전체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이쪽 사람들의 그래. 말하자면 전유물이 되다시피 해버리니까 다 해먹었습니다. 둘둘 말아서 다 해먹었습니다. 12명 중에 5명이기 때문에 42%가 그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법정의라든가 법치주의가 어떻게 바로 서겠느냐. 고구마 줄기처럼 그렇게 그 우리법연구회가 아니라 너희법연구회로 다 채웠는데요. 그리고 대법원장이 누구를 추천했냐면 헌법재판소장을 추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헌법재판소, 대법원이 다 한통속 우리법연구회로 선관위까지 다 한통속. 그다음에 선관위가 또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 민주주의의 최대의 후퇴다. 지금 이거보다 더 후퇴는 없다. 최후 보루가 무너진 겁니다. 사법부 무너지고, 그다음 헌법재판소 무너지고, 선관위 무너지고, 의회 무너지고, 언론 무너지고, 검찰 무너지고, 감사원 무너지고 다 무너졌는데. 거기서 꼿꼿이 암행어사 박문수 최저영 하나 버티고 있고 감사원이 그분이 첫 번째 저기 하지 않았습니까? 월성원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요번에 이제 조희연 서울시 특혜비리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 교육부 자체가 얼마나 썩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 다음에 4대강 보해체 이것도 한다는 거죠. 또 김어준 그 감찰 시작했죠. 그 다음에 김해 신공항 백제화 어떻게 됐는가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그동안 재난지원금 많이 뿌려댔잖아요. 그것도 적정했는지 그것까지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암행어사 박문수가 아니고 이 지금 저 문재인 정권이 한 일들이 다 감사의 대상이 아닌 게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어떻게 영축산 밑에 가서 개 기르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게. 지금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만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최재형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기동점검을 해갖고 거기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뿐만 아니라 서울시 교육청뿐만 아니라 나머지 공공기관에서도 이런 특혜 채용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특히 조희연 교육감은 조국, 김상조와 함께 세 사람이 공정 정의를 대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3명 다 교수 출신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번에 5명의 그런 해직 교사를 자기 마음대로 특혜 채용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공정과 정의가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물러나라는데 안 물러나겠다고 버티고 있네요. 그 특혜 채용 아니다. 과거 정산이라는 거요. 2018년 4월 달에 이제 전교조가 조희연 후보를 찾아가 가지고 해직된 5명을 복직시켜 달라 얘기했습니다. 6월 달에 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복직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다 무시하고 교육감들이 절대 이렇게 하면 직권남용이 됩니다. 문제가 되니까 하지 마십시오 했는데 내가 책임진다고 한 거죠.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은행장이 특혜 채용한 것 때문에 8개월 징역 살았습니다. 김은경은 어떻고요? 김은경은 2년 6개월 법정 구속됐습니다. 옛날에 광로한 서울시 교육감도 그 벌금. 상대 후보 끝나고 나서 1억 원을 주었어요. 제가 지금 신문에 보는 것이 맞는다면 그 5명 특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후보입니다. 후보를 들어가는 조건으로 그렇게 한 거죠. 그래갖고 총괄본부장을 했다고 해요. 그때 선거 당시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명백히 지금 그 공소시효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죠. 국가공무원법 위반도. 공무원 44회 위반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부의 수장이 이게 직권남용으로 또는 이렇게 재판을 받거나 뭔가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포함한 소위 운동권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절차를 무시하고 사람들을 해직된 사람들을 채용하고 하는 거를 음서제라고 하는 겁니다. 음서제. 과거에는 네, 그런 그렇죠. 조선시대는 음서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과거도 안 보고 그냥 네. 자기 관리들 영의정 자식들 그거 뜯는 걸 음서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운동권 음서제예요. 운동권. 지금 제가 어제 보훈처장을 만나서 물어봤는데요. 정무위원회에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직계들한테 여기 뭔가 혜택을 줬지 않습니까? 네, 이걸 반개까지 하는 법안이 지금 상정돼서 논의되고 있어요. 아니, 서른이가 냈다가 민주화 유공자 애호법 그게 그거 아니고요. 그거 아니고 지금 다른 게 하고 있어요. 보훈처에서 또 오고 있습니까? 아니, 보훈처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그걸 하고 있다니까요. 그 반개들. 반개 있지 않습니까? 반개. 예. 그러니까 지금 국군 유족들, 네. 뭐 전몰자라든지 뭐 사망자라든지 국가유공자들 이런 사람들은 반개들이 그런 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화운동 유공자만 반개로 하는 그런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니까 지금 지난번 거하고 다른 것이.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반개까지 예, 그것이 사전내 8촌까지 넣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음서제다 이런 얘기야. 운동권들이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국회를 180석이나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밀고 가는 그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조희연 사건이다. 그렇게 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운동권 세력들이 마르고 닳도록 해먹겠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명예뿐만 아니라 돈, 권력 이런 것까지도 다 모든 그런 자산들을 싹 몽땅 다 차지하겠다 그런 얘기고. 그게 차지하지도 못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아까 김명수의 그 우리법연구회나 인권법연구회가 요직을 차지하는 것이나 그건 이제 판사들이니까 뭐 특별 채용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요직을 또 맡기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일종의 자기들끼리 집안 식구끼리 나눠먹기 아니겠습니까? 또 조 의원이는 이런 보훈 코드 인사, 이 특혜 채용이나 말씀하신 대로 그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주화 유공자들 그런 사람들을 직계뿐만 아니라 반계까지 또 혜택을 주자는 것이나 맥락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과거 문재인 정권 이전에 무슨 MB 정권이든 박근혜 정권이든 과거 적폐청산이라고 그렇게 깃발을 내걸었던 거 아닙니까? 그게 촛불 정신이라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기득권화되고 특권 세력화 된 거예요. 그래. 노무현이가 뭡니까? 노무현이를 그나마 인정해 주는 것은 특권 폐지. 그거 아니었습니까? 반칙과 특권을 반복하고 있고 확대해서 그걸로 완전히 다 나라를 거덜냈죠. 그래서 이 정부가 민변 정권입니다. 민변. 예. 이 정부가 참여연대의 정권이에요. 예. 이 정부가 전교조의 정권입니다. 이 정부가 민노총의 정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끼리끼리 밀어주고 땡겨주고 챙겨주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인사가 이루어지고 회전문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반칙과 특권의 위에 서 있고 그리고 그것을 그 특권과 이 공정을 깨고 특권을 가지고 이 인사를 해왔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정부가 뭐를 조금 더 해서 지지율을 높이고 해서 뭐를 한다는 건 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곳곳이 썩어 있어서 이걸 어떻게 다시 복원시킬 수 있는가. 그래야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나라를 다시 또 건강한 나라를 만들어야겠는데 사법부는 저렇게 돼 있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전국에 170개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뭐 토지공사 같은 170개 산하기관에 254명이 낙하산으로 내려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낙하산이 지금 1차 낙하산이에요. 지금 1년 남았기 때문에 2차 낙하산이 또 내려갑니다. 이 낙하산이야말로 공정을 가장 깨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부 승진될 사람, 어디서 발탁해서 시험 쳐서 들어갈 사람들을 다 제끼고
캠코더로, 그 다음에 끼리끼리, 또 민변의 줄을 타고, 참여연대의 줄을 타고, 그리고 민노총의 줄을 타고, 운동권의 줄을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나라를 거덜을 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국민들이 알고 분노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투표에 가서 투표하는 건 일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 내년 대선 3월 9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을 바꾸지 않는 한, 정권을 교체하지 않는 한 그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은 좀 어려운 말로 연목구호 아닙니까? 지금 이 정부가 우리 국민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솔직히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선거 15일 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조세 저항이 있었으니까 종부세를 9억에서 12억으로 올린다든지 그 임대차 보호법을 보완한다든지 여러 가지 소득주도 성장 아까 말씀하신 것들 문제점을 지적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내부에서 좀 있었는데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그 근위대들이 입닥쳐로 나오고 있죠. 입닥쳐 그거죠. 그래서 지금 친문 핵심 강성들은 입닥쳐죠. 입닥쳐요. 예, 원래대로. 그 입닥쳐를 국민한테 얘기할 수 있는 정치인들과 지도자는 지금 이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고 전제 군주 사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시민이라고 국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신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자각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는 한은 이것을 바꿀 수가 없다. 이번에 정권 교체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이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